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2020년 3월 모의고사 16번 문제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독서 영역인데요. 우리가 흔히 비문학이라고 부릅니다. 이 독서 영역에 해당하는 지문은 모의고사에 보통 3지문 정도가 언급이 되고요.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보통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지문을 한번 선생님과 읽어보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단입니다. 실어증이란 후천적인 뇌 손상으로 인해 언어의 표현과 이해의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다. 먼저 실어증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죠. 우리가 어떤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방식을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1865년 프랑스의 외과 의사 브로카는 좌뇌의 전두엽과 측두엽 사이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실어증을 발견하였다. 그는 이 부위를 브로카 영역이라 명명하고 이곳이 손상되어 나타나는 증상을 브로카 실어증이라 하였다. 자, 브로카 영역과 브로카 실어증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단. 이후 1874년 독일의 신경정신과 의사인 베르니케는 좌뇌의 두 정엽 아래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또 다른 실어증을 발견하였다. 그는 이 부위를 베르니케 영역이라 명명하고 이곳이 손상되어 나타나는 증상을 베르니케 실어증이라 하였다. 자, 이번에는 베르니케 영역과 베르니케 실어증에 대해서 언급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실어증 환자들이 뇌 손상 부위와 증상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면서 그와 관련된 이론이 발전해 왔다. 자, 인간의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면서 관련 이론이 발전해 왔다고 정리가 되었어요. 세 번째 문단입니다. 최근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이론은 뇌의 여러 영역들이 결합하여 언어를 처리한다는 결합주의 이론이 지배적이다. 자, 앞에서 말한 이론에 연결되는 부분이죠. 어떤 이론이 지배적이냐면 결합주의 이론이 지배적이다. 자, 최초의 결합주의 이론은 베르니케가 주장한 베르니케 모형으로 그는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 간의 긴밀한 정보 교류에 의해서 언어가 처리된다는 이론을 발표하였다. 자, 첫 번째 나온 이론이 바로 베르니케 모형입니다. 이후 1885년 리스트하임은 베르니케 모형의 개념 중심부를 추가하여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 개념 중심부가 결합하여 언어가 처리된다는 리스트하임 모형을 제시하였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 색깔을 다르게 해서 리시트하임 모형을 제시했어요. 앞서서 베르니케 모형에서는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 간의 어떤 긴밀한 정보 교류에 의해서 언어가 처리된다는 이론이었는데 이번에 이 리스트하임 모형에서는 베르니케 영역, 그 다음에 브로카 영역, 그 다음에 개념 중심부 이렇게 3가지 영역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베르니케 영역은 일종의 머릿속 사전으로 단어가 소리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언어 중추이고 자, 베르니케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브로카 영역은 단어를 조합하여 문장이나 발화를 생성하는 언어 중추, 그리고 개념 중심부는 의미를 형성하거나 해석하는 언어 중추이다. 리스트하임 모형은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 개념 중심부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으로 베르니케 영역에서 개념 중심부로, 개념 중심부에서 브로카 영역으로는 일방향으로 정보가 이동하지만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 간에는 쌍방향으로 정보가 이동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자,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옆에다 한번 그림을 도식화해서 설명을 해보면 자, 베르니케 영역에서 브로카 영역으로는 일방향으로 정보가 이동한다고 했고요. 개념 중심부에서 선생님 여기 잘못 썼네요. 미안합니다. 베르니케 영역에서 개념 중심부 영역으로는 일방화, 그 다음에 개념 중심부에서 또 역시나 브로카 영역으로도 일방향으로 정보가 이동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은 쌍방향으로 정보가 이동한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4번째 문단이죠. 네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하임은 자신의 모형을 바탕으로 뇌에서 이루어지는 듣기와 말하기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어요. 먼저 듣기 과정은 베르니케 영역에서 개념 중심부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즉 귀로 들어온 청각 자극이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되면 보내지면 베르니케 영역은 자신이 저장하고 있는 단어 중에 청각 자극과 일치하는 단어를 찾아 개념 중심부로 송부하고 개념 중심부는 이를 받아 의미를 해석한다는 거래요. 반면에 말하기 과정은 개념 중심부에서 브로카 영역으로, 그 다음에 다시 베르니케 영역에서 브로카 영역으로 와 같이 브로카 영역을 2번 거치는 복잡한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개념 중심부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형성해서 브로카 영역을 거쳐서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하면 우리 아까 여기에 썼던 요 순서로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베르니케 영역은 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 브로카 영역으로 송부하고 마지막으로 브로카 영역에서 이를 조합하여 문장이나 발화를 만든다는 거다. 그런데 실제로 말하기 위해서는 발음기관을 움직여 소리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의 모형에서는 그러한 과정이 드러나 있지 않대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이론의 어떤 한계점이 되겠죠. 첫 번째는 발음기관을 움직여 소리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이 드러나 있지 않다. 또 그는 개념 중심부를 새롭게 추가하였으나 그것의 정확한 위치를 규명하지는 못했대요. 이것도 한계로 볼 수 있겠죠. 개념 중심부를 추가는 했는데 정확한 위치를 규명하지는 못하였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문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이후 실어증 환자들에 대한 연구가 발전됨에 따라 뇌에서 언어를 담당하는 중추가 추가로 발견이 되었어요. 이를 토대로 1964년 게슈윈드는 베르니케 게슈윈드 모형을 새롭게 제시합니다. 자, 3번째 모형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는 리스트하임의 모형에서 개념 중심부를 제외하고 새롭게 운동 영역과 각회를 언어 중추로 추가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운동 영역, 각회, 그 다음에 그 기존에 있었던 어떤 영역이죠, 여러분?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 이렇게 4가지 영역이 언어 중추로 이제 언급이 된 거죠. 그림은 게슈윈드가 제시한 언어 처리 모형으로 청각 자극을 수용하는 기본 청각 영역과 여기 있네요. 그리고 시각 자극을 수용하는 기본 시각 영역, 그리고 베르니케 영역, 그 다음에 브로카 영역, 그 다음에 운동 영역, 그리고 각회라는 4개의 언어 중추를 중심으로 언어 처리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게슈윈드는 기존의 모형에서 개념 중심부를 제외했죠. 네, 개념 중심부를 제외했어요. 대신 청각 형태로 단어가 저장되어 있는 베르니케 영역에서 그러한 역할도 함께 한다고 설명하였다. 즉 베르니케 영역에서 개념 중심부의 역할도 함께 한다. 즉 베르니케 영역은 듣기와 읽기에서는 수용된 자극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 의미를 해석하고 말하기와 쓰기에서는 의미를 형성한 뒤에 해당 단어를 찾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자, 이제 6번째 문단으로 갑니다. 브로카 영역에는 단어를 조합하여 문장이나 발화를 생성하는 역할 외에 말하기나 쓰기에 필요한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동 영역으로 송부하는 역할을 추가하였다. 자, 브로카 영역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운동 영역은 브로카 영역에서 받은 운동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말하기나 쓰기에 필요한 신경적 지시를 내리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각회는 베르니케 영역과 인접해 있으면서 읽기에서는 시각 형태의 정보를 청각 형태로 전환하고 쓰기에서는 청각 형태의 정보를 시각 형태로 전환하여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 운동 영역, 각회 영역에 대한 설명이 언급이 됐습니다. 7번째 문단에 이 모형에 의거하면 듣기 과정은 기본 청각 영역, 베르니케 영역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자, 일단 듣기 과정에 대한 언급이 나왔어요. 이와 달리 말하기 과정은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 운동 영역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읽기나 쓰기 과정도 듣기나 말하기 과정과 유사하지만 베르니케 영역에 저장된 단어가 청각 형태이기 때문에 각회를 거치는 과정이 추가된대요. 읽기, 쓰기 과정에서는. 각회에서 처리된 정보는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되어 읽기의 경우에는 의미를 해석하고 쓰기의 경우에는 바로 다음 단계인 브로카 영역으로 정보를 송부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 이처럼 뇌에 대한 연구가 발전됨에 따라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이론도 정교화되고 있다. 특히 베로니케 게슈윈드 모형은 이전의 모형과 달리 듣기와 말하기뿐만 아니라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뇌의 언어 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표준형으로 평가받는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이제 16번부터 문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비문학, 즉 독서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 때는 각 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본문에서 근거로 찾으면서 정확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문제를 풀면서 선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선생님과 함께 본문에서 찾아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첫 번째, 실어증은 후천적인 뇌 손상으로 인해 언어 처리에 장애가 생기는 증상이다. 자, 이 부분 어디에 있었냐면 첫 번째 문단에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줄이 있었습니다. 실어증이란 후천적인 뇌 손상으로 인해 언어의 표현과 이해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다. 네, 나오죠? 그래서 1번은 적절합니다. 2번, 실어증 환자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이론이 발전했다. 자, 이거 여러분 우리 두 번째 문단에 이런 부분 언급이 되어 있었어요. 실어증 환자들의 뇌 손상 부위와 증상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관심이 대두됐고 그래서 이론이 발전해 왔다. 네, 이 부분을 근거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베르니케가 제시한 모형은 오늘날 언어 처리 과정의 표준형으로 인정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기억나나요? 마지막 문단에서 오늘날 뇌 언어 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표준형으로 평가받은 이론은 바로 어떤 이론이었죠? 그렇죠. 베르니케 게슈윈드 모형이었죠. 그래서 베르니케가 제시한 모형이 아니라 게슈윈드가 제시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이론이 발전됨에 따라 설정되는 언어 중추의 개수가 많아졌다. 자, 언어 처리 과정의 이론이 발전됨에 따라서 우리 세 가지 모형을 봤었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베르니케 모형에서는 언어 중추가 두 가지였어요. 리스테하임 모형에서는 거기에 개념 중심부가 추가된 세 가지였죠. 그 다음에 베르니케 게슈윈드 모형에서는 개념 중심부를 빼고 새롭게 운동 영역 각회가 추가됐으니까 베르니케, 그 다음에 브로카 영역 플러스 운동 영역 각회 총 4개. 점점 언어 중추가 추가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 리스트하임은 뇌에서 의미 형성에 관여하는 영역의 구체적인 위치를 밝혀내지 못했다. 자, 뇌에서 의미 형성에 관여하는 영역은 여러분 어디였었냐면 네, 바로 이 개념 중심부였어요. 네, 의미를 형성하는 부분. 그런데 이 리스트하임에 제시한 부분에 한계가 있었죠. 개념 중심부의 정확한 위치를 규명하지는 못했다. 즉, 의미 형성에 관여하는 영역의 구체적인 위치를 밝히지는 못했다.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7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어요. 기억은 리시트하임 모형이고요. 네, 니은은 베르니케 게슈윈드 모형입니다. 선생님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기억은 실제 발음기관을 움직여 소리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네 번째 문단에 이 부분 기억나나요? 발음기관을 움직여 소리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의 모형에서는 그러한 과정이 드러나 있지 않다고 했죠? 그러니까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네. 2번, 니은은 기본 시각 영역과 기본 청각 영역을 새로운 언어 중추로 추가했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베르니케 게슈윈드의 언어 중추는요 4가지, 운동 영역, 각회, 그리고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 이렇게 4가지예요. 시각 영역과 기본 청각 영역은 언어 중추가 아닙니다. 자, 3번에 기억은 니은과 달리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전 과정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전 과정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것은 네, 여기 기억나죠?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전 과정이 가능한 것은 바로 베르니케 게슈윈드 모형이에요. 자, 4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귀로 들어온 청각 자극이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된다고 보았습니다. 자, 우리 4문단 한번 살펴보면 리스테하임 모형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네 번째 줄에 네, 여기 귀로 들어온 청각 자극이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되면 이런 표현 나오죠? 그러니까 리스테하임 모형에서도 귀로 들어온 청각 자극이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되는 거죠. 기억은 그 다음에 니은은 살펴보면 7번째 문단에
이렇게 표시됩니다. 베르니케 영역에 저장된 단어가 청각 형태이다. 즉, 두 가지 모형에서 전부 다 베르니케 영역에는 귀로 들어온 청각 자극이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니은은 기역과 달리가 아니라 둘 다, 네, 여기 밑에네요. 둘 다 청각 자극이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번에 기역과 니은 모두 베르니케 영역의 단어가 소리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거 마찬가지죠. 소리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 즉, 우리 세 번째 문단에 보면 네, 여기 단어가 소리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언어 중추다. 이런 표현 우리 찾을 수 있고요. 다섯 번째에서도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청각 형태로 단어가 저장되어 있는 베르니케 영역, 즉 소리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서 정답은 네, 5번이 되겠습니다. 선지를 보면서 그 근거를 본문에서 찾을 수 있어야겠어요, 여러분. 자, 18번 가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가는 이 부분이었죠. 브로카 영역을 2번 거치는 복잡한 순서로 이루어진다. 그 이유를 고르라는 거였는데, 이 브로카 영역을 2번 거치는 복잡한 순서는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였냐면 말하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순서였어요. 자, 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니케 영역에서 개념 중심부로 직접 정보를 송부하기 때문에 라고 했는데, 베르니케 영역에서 개념 중심부로 직접 정보를 송부하는 거 맞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은 말하기가 아니라 듣기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1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브로카 영역과 개념 중심부 사이의 정보가 쌍방향으로 송부되기 때문이다. 앞에 살펴보면 브로카 영역과 개념 중심부 사이가 여러분 쌍방향인가요? 아니죠? 네, 일방향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개념 중심부에서 브로카 영역으로 정보를 직접 송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개념 중심부에서 브로카 영역으로 직접 송부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그 다음에 4번에 개념 중심부에서 베르니케 영역으로 정보를 직접 송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개념 중심부에서 베르니케 영역으로 직접 정보를 송부할 수 없죠.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냐면 개념 중심부에서 먼저 브로카 영역으로 가고 그 브로카 영역에서 다시 베르니케 영역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 복잡한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 사이의 정보가 쌍방향으로 송부되기 때문에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 사이의 정보가 쌍방향인 건 맞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문제에서 브로카 영역을 2번 거치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해줘야 되는데 브로카 영역을 2번 거치는 이유는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 사이가 쌍방향으로 송부되기 때문이 아니라 개념 중심부에서 베르니케로 바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거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5번은 복잡한 순서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한번 살펴보죠.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과정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베르니케 게슈윈드 모형에 의하면 쓰기 과정은 다음과 같은 언어 처리 과정을 거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자, 베르니케 영역은 의미를 형성하고 해당하는 단어를 찾는다고 했어요. 자, 우리 베르니케 영역에서 여러분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지금 쓰기에 해당하는 과정이거든요. 자, 베르니케 영역은 쓰기에서는 의미를 형성한 뒤 해당 단어를 찾는 역할을 한다. 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좋습니다. 자, 나는 각회예요. 각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청각 형태의 정보를 시각 형태로 전환한다. 그러면 우리 각회에 대한 설명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자, 각회는 보이나요? 쓰기에서 청각 형태의 정보를 시각 형태로 전환한다. 네, 그대로 언급이 되어 있네요. 자,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는 베르니케 영역입니다. 베르니케 영역에 대한 설명 아까 의미를 형성한 뒤에 해당 단어를 찾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베르니케 영역으로 다시 송부된 다음에는 네, 이렇게 밑에 나와 있어요.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돼서 쓰기 과정에서는 바로 다음 단계인 브로카 영역으로 정보를 송부해줘요. 그래서 여기에서 각 회에서 처리한 정보를 받아서 의미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브로카 영역으로 바로 정보를 송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브로카 영역은 쓰기를 하는데 필요한 운동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했거든요. 6번째 문단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네, 지금 라가 브로카 영역이었죠? 브로카 영역은 쓰기에 필요한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동 영역으로 송부한다. 네,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많은 운동 영역이었어요. 운동 영역에서 뭐라 그랬냐면 운동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신병적 지시를 내린다고 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6번째 문단에 운동 영역에서는 쓰기에 필요한 신경적 지시를 내린다. 운동 프로그램에 근거한다. 이런 구절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하다 보니까 문제의 선지들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다 본문에서 가지고 왔음을 여러분 좀 확인할 수 있죠. 자, 20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죠.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를 보고 리스트하임과 게시윈드가 진단할 만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문법에 어긋난 문장을 사용하고요. 조사나 어미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요. 또 단어를 조합해서 문장을 잘 만들지도 못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뭔가 문장을 만들고 말을 표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자, 우리 영역 중에서 이렇게 말 표현하는 부분에 문장이나 발화를 담당하는 부분이 어디였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나나요? 네, 앞으로 넘겨서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찾아보면 지금 리시트하임과 게시윈드가 진단할 만한 내용이었잖아요. 리시트하임에서 이렇게 언어를 담당했던 부분은 네, 이 부분입니다. 브로카 영역에서 이를 조합하여 문장이나 발화를 만든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리시트하임에서 브로카 영역에서 이 단어나 문장을 만든다 라고 설명했던 부분이고, 게시윈드 이론에서는 네, 6번째 문단에 역시나 브로카 영역에서 단어를 조합하여 문장이나 발화를 생성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즉 두 이론 다 이 언어, 문장이나 발화, 단어를 조합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떤 영역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보고 있냐면 브로카 영역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브로카 영역에 뭔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렇게 문장이나 단어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거겠죠? 그 내용을 찾으면 됩니다. A는 B와 달리 베르니케 영역이 손상되었다는 게 아니라 둘 다 브로카 영역. 역시나 B는 A와 다른 게 아니라 둘 다 브로카 영역이고요. A와 B 브로카 영역 둘 다기 때문에 정답은 네, 5번이 되겠습니다. A와 B 모두 브로카 영역이 손상되었다. 자, 21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A에서 이를 바꿔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A는 명명하고예요. 명명하다, 이름을 붙이다 이런 뜻이죠. 네, 2번은 대두되면서 이런 뜻이에요. 대두되면서. 여러분 뭔가 대두되다 라는 뜻은 어떤 세력이나 현상이 새롭게 나타나는 걸 대두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옮겨진다 이런 표현은 좀 부적절하겠죠. 굳이 바꾸자면 뭐 생기면서 이 정도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C는 수용하는인데 수용하는은 여러분 뜻 알고 있죠? 받아들이는 이런 뜻이고요. D는 담당한다고 라고 나와 있는데 담당한다고는 뭐 맞는다고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E는 의거하면인데 의거하다 여러분 의거의 뜻 알고 있나요? 의거하다는 어떤 사실이나 원리에 근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따르면 이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거 적절합니다. 자, 선생님이랑 비문학 문제 한번 풀어봤는데 여러분 이렇게나 많은 부분에 표시가 됩니다. 즉 비문학 문제를 풀 때는 내가 생각한 것으로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선지의 내용이 본문에서 어떤 문구가 변형되었는가를 찾는 연습을 많이 해야 네, 실력이 늘 수 있어요. 뒤로 넘어가서 선생님과 문학 작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작품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윤선도의 오우가라는 작품이에요. 고전 시가죠. 더 구체적인 갈래를 따지자면 네, 연시조입니다. 시조가 여러 개 묶여있는 갈래고요. 두 번째 작품 박완서의 꽃출석부는 네, 현대 수필이에요.
그래서 고전 시가와 수필이 결합돼서 나온 문제인데 문제를 먼저 살펴보면 22번은 가와 나의 공통점이니까 두 작품을 다 읽고 풀어야 하는 문제고 23번도 역시나 가, 나 둘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반면에 24번은 가의 시상 전개 과정이니까 작품을 하나만 읽고 풀 수 있는 문제예요. 25번은 꽃에 대한 심리적 태도를 고려할 때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인데 기억은 가에 있고요. 니은은 나에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둘 다 작품을 읽어야 풀 수 있는 문제. 26번은 나의 내용을 고려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 작품만 읽고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 복합 작품이 나왔을 때 한 개만 읽고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에 그 다음에 공통 문제를 푸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선생님은 작품을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좀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가 작품 제목부터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이 가짜는 노래 가짜입니다. 노래 가짜. 그래서 오우가 혹시 미안합니다. 자, 오우 한자 알까요, 여러분? 오는 다섯 오자고요. 우는 친구, 벗우예요. 즉, 다섯 친구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러면 이 작품에 이제 다섯의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살펴보겠습니다. 내 벗이 몇이나 하니? 내 친구가 몇몇인가 생각해보니 수석과 송죽이라. 자, 한자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해요. 수석, 물과 돌, 그리고 송죽, 소나무와 대나무. 이 정도의 한자는 여러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내 친구 몇 명이나 하니 수석, 송죽, 내 친구 언급이 됐어요. 그리고 동산에 달이 오르니 그것 더욱 반갑구나. 두어라. 자, 여러분 두어라는요. 고전 시가에서 감탄사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두어라. 이 다섯밖에 또 더해서 무엇하리. 즉 내 친구는 몇 명이면 되냐? 다섯이면 되는데 그 다섯의 정체가 바로 뭐라고요? 물과 돌과 소나무와 대나무와 달 이렇게 다섯인 거죠. 이수로 넘어갑니다. 구름빛이 좋다 하나 검기를 자로한다. 자, 구름을 한번 보니까요. 구름빛이 좋아요. 여기서 좋다는 건 깨끗하다 이런 뜻입니다. 구름은 깨끗하기는 한데 자주 검은색으로 바뀐대요. 하얀 구름도 있지만 우리 먹구름과 같은 검은 구름도 있죠. 또 바람 소리가 맑다고는 하는데 그칠 적이 한오매라. 자, 여러분 옛날 말 중에서 이 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하다라는 말은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석할 때 바람 소리가 맑다고는 하지만 그칠 때, 바람이 안 불 때도 많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보면 이 구름과 바람은요, 둘 다 잘 변하는, 즉 가변적인 대상들이에요. 잘 바뀌는 거죠. 깨끗할 때도 있고, 거물 때도 있고, 맑기도 할 때, 바람 소리가 맑을 때도 있고, 바람이 안 불 때도 있고. 그런데 문장 구조도 여러분 좀 비슷하지 않나요? 구름빛이 좋다 하나, 바람 소리 막다 하나, 검기를 자로한다, 그칠 적이 한오매라. 이렇게 문장 구조가 비슷한 문장을 배치해서 대응을 이루는 방법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대꾸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꾸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꾸를 이루면 운율감을 형성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죠. 계속 보면 자, 그래서 좋고도 그칠 리 없기는 좋고도 깨끗하면서도 그칠 적이 없는 것은 오로지 뭐뿐이다. 물뿐이다. 구름 바람 깨끗한데 자주 검고 맑긴 한데 금방 그쳐. 반면에 깨끗하면서도 그치지 않는 건 오직 뭐뿐이다. 물뿐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름, 바람이라는 가변적인 대상에 비해서 물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내가 물을 좋아하는 거야. 물은 잘 변하지 않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수에서는 물에 대한 예찬이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3수 보죠.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지고. 자, 이번엔 꽃이에요. 꽃은 무슨 일로 피는 것 같으면서 금방 져요. 역시나 금방 바뀌는 거죠. 풀은 어이하여. 풀은 어찌해서 푸르는 것 같으면서 또 금방 누렇게 바뀝니다. 역시나 가변적인 거죠.
가변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가변적인 거죠. 아마도 이 꽃과 풀처럼 바뀌는 거 말고 변하지 않는 것은 못뿐이다. 바위뿐이다. 바위는 변치 않아. 즉, 변함이 없어. 뭐와는 다르게? 꽃과 풀과는 다르게. 즉, 바위의 불변성이죠. 네, 불변성을 예찬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의 영원성과 바위의 불변성을 말하기 위해서 대조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삼수에서도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쉽게 지고 풀은 어이에서 푸르는 듯 누르니 이렇게 대꾸의 방법도 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사수로 넘어갑니다.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이 지거늘. 자, 더우면 꽃이 피죠. 추우면 또 잎이 져요. 즉 상황에 따라서 꽃과 잎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소라, 너는 어떻게 눈서리를 모르니? 눈과 서리가 와도 너는 피거나 지지 않고 늘 푸르르니 이 뜻이에요. 자, 너 정말 푸르르구나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형으로 제시했죠. 사실은 의문형이 아니라 강조하기 위한 건데 의문형으로만 제시한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표현법을 뭐라고 하냐면 서리법이라고 하고요. 이 솔은 바로 소나무겠죠? 여러분, 소나무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사시사철 내내 푸르다는 특징이죠. 즉, 변함이 없어요. 어떤 시련이 와도 변함이 없는 이 굳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보통 이 소나무는 변함없는 어떤 지조와 절개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과거로부터. 그래서 화자가 얘기해요. 너 어떻게 이렇게 눈이 오더라도 서리가 오더라도 변함이 없니? 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구천, 아주 땅속 깊은 바닥에 너가 뿌리가 곧게 내려서 그것으로 하여금 이렇게 변함이 없는 거구나. 내가 그것으로 하여금 알겠다. 이런 뜻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솔은 꽃이나 잎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소나무의 이런 절개를 예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자, 나무도 아니고요. 나무처럼 보이는데 나무가 아니고. 자,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니에요. 이거 바로 뭘 의미하냐면 대나무입니다. 곧기는 뉘식이며, 자, 이 대나무의 특징이에요. 아주 곧죠. 쭉쭉 뻗어 있잖아요, 대나무. 그 다음에 속도 비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렇게 사시사철에 푸르기까지 해요. 변함이 없기까지 합니다. 자, 우리가 뭔가 곧다는 건 어떤 올바름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속이 비었다는 건 비었다는 게 나쁜 뜻이 아니라 깨끗하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봐서 청렴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나무 역시 사시사철 푸르거든요. 즉 변함이 없는 모습. 이런 모습들 때문에 내가 뭐를 좋아한다? 대나무를 좋아한다. 그래서 대나무에 대한 예찬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꽃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이런 거 다 우리 대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춘대요. 자, 작은 것이 높이 떠가지고 모든 것을 다 비춘다. 이거 바로 달이죠. 밤중에 광명, 아주 밝은 빛이 너만한 것이 또 있겠냐. 달의 이 밝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또 달은 봅니다.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어요. 하늘에 떠서. 그런데 말을 하지 않아요. 즉 침묵하는 거죠. 뭔가를 알았다고 해서 아주 가벼운 입으로 여기저기 떠벌리는 게 아니라 보고도 말하지 않는 이런 침묵의 미덕을 가지고 있는 너, 내 벗인가 한다. 그래서 밤중에 달의 밝은 모습과 그 다음에 이런 침묵하는 모습을 예찬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밤중에 광명이 너만한 것이 또 있겠냐라고 물어봤죠. 서리법이에요. 네, 너만한 것이 또 없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는 소나무나 달을 너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너는 어찌 그러니? 너만한 것이 또 있을까? 이런 표현에서 사실 의인화다라고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가 살펴보고 우리 아까 오후가만 봐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바로 24번 문제였거든요. 이 문제 한번 해결을 해보죠.
자, 가의 시상전개 과정을 나타낸 거다. 이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자, A에서는 중심 소재를 무생물, 생물, 천상의 자연물로 묶었다고 했어요. 기억나나요? 내 친구 뭐밖에 없냐면 수석, 그 다음에 송주, 그 다음에 월 이렇게 나눴었죠? 물과 바위는 무생물, 소나무, 대나무 생물, 달은 천상의 자연물. 그래서 1번은 적절합니다. B에서는 대조의 방식을 활용하여 중심 소재를 예찬하고 있다. B가 이삼수거든요. 이삼수 여러분 기억나나요? 네, 이렇게 대조의 방식을 통해서 네, 우리 대상을 예찬했던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 C에서는 B와 유사하게 대꾸의 방법을 활용했대요. 시적 운율감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는데 C는 사수오수예요. 사수오수 살펴보면 B에서도 대꾸가 드러나고요. 네, B에서도 대꾸가 드러나고 2, 3수에서도 대꾸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4, 5수에서도 역시나 대꾸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 진다. 이런 거 다 우리 대꾸로 네, 살펴볼 수 있거든요.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이런 거 다 대꾸적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에서 B와 C에서 중심 소재로 향했던 화자의 시선이 D에서는 내면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했는데 B, C에서는 요거는 수서, 그 다음에 4, 5수에서는 송죽이었어요. 그 다음에 6수에서는 이 달로 이어지죠. 내면 세계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다. 정답은 네, 4번입니다. 5번에 B, C, D의 각 수에는 A에서 언급된 중심 소재가 순차적으로 배치되고 있다.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이 순서대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선생님과 나 작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가을에 이웃집에서 복수초를 나누어 받았다. 복수초를 나누어 받았대요. 뿌리는 구근이 아니라 흑갈색 잔뿌리와 검은 흙이 한데 엉겨 있고 키는 땅에 닿을 듯이 작은데 잎도 새의 깃털처럼 잘게 갈라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륨이 느껴지지 않아 하찮은 잡초처럼 보였대요. 그 전에 나는 복수초라는 화초를 사진으로 본 적은 있지만 실물을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게 과연 눈 속에서 핀다는 그 복수초인지 잘 믿기지 않았다. 눈 속에서 복수초가 피나 보네요. 생각해서 나누어준 분 앞이라 당장 양지 바른 곳에 심긴 했지만 곧 가을이 깊어지니 워낙 시원치 않아 보이던 이파리들은 자취도 없어지고 나 역시 그게 있던 자리조차 기억 못하게 되었다. 아마 3월이 되자마자였을 것이다. 샛노란 꽃이 두 송이 땅에 닿게 피어 있었다. 하도 키가 작아서 하마터면 밟을 뻔했다. 그러나 빛깔은 진한 황금색이어서 아직 아무것도 싹 트지 않은 황량한 마당의 몫이 생뚱스러워 보였다. 그리고 곧 큰 눈이 왔다. 아무리 눈 속에서 피는 꽃이라고 알려져 있어도 그 작은 키로 견디기엔 너무 많은 눈이었다. 나는 눈으로는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꺾인 듯이 축 처진 소나무 가지를 바라보면서 마음으로는 그 샛노란 꽃의 속절없음을 생각하고 있었다. 아마 눈이 많이 와서 그 피었던 꽃이 이제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대문 밖에 눈은 쳐주었지만 마당의 눈은 그대로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녹아 없어지는데 며칠 걸렸다. 놀랍게도 제일 먼저 녹은 데가 복수초 언저리였다. 그 작은 풀꽃의 머리칼 같은 뿌리가 땅속 어둠에서 따뜻한 지열을 길어 올렸기에 그 두터운 눈을 녹이고 더욱 샛노랗게 더욱 싱싱하게 해를 보고 있었다. 온종일 그렇게 피어있다가 해질 무렵에는 타원형으로 오므라든다. 그러다가 아주 시들어버릴 줄 알았는데 다음날 해만 뜨면 다시 활짝 핀다. 그러나 마냥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곧 안 깨어나고 져버리는 날이 있겠기에 그게 피어있는 동안만이라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어서 나는 집에 손님만 오면 그걸 구경시킨다. 그러나 내가 기대하는 것만치 신기해해주는 이가 별로 없다. 어떤 친구는 마당에 피는 꽃이 100가지도 넘는다고 해서 부러워했는데 이런 것까지 쳐서 100가지냐고 기막힌 듯이 물었다. 듣고 보니 내가 그런 자랑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거짓말을 한 건 아니다. 그 친구는 아마 기화요초가 어우러진 광경을 상상했었나 보다. 나는 100가지도 넘는다고 한 것은 복수초 다음으로 피어날 민들레, 제비꽃, 할미꽃까지 다 합친 수요다. 올해는 복수초가 1번이 되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산수유가 1번이었다. 곧 4월이 되면 목련, 매화, 살구, 자두, 앵두, 조팝나무 등이 다투어 꽃을 피우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날짜를 달리해 순서대로 피면서 그 그늘에 제비꽃이나 민들레, 은방울꽃을 거느린다. 꽃이 제일 먼저 핀 것은 복수초지만 잎이 제일 먼저 흙을 뚫고 모습을 드러낸 것은 상사초고 그 다음이 수선하다.
수선화는 벚꽃이 필 무렵에나 필 것 같고 상사초는 잎이 시들어 지상에서 사라지고 나서도 한참이나 더 있다가 꽃대를 밀어 올릴 것이다. 이렇게 그것들을 기다리고 마중하다 보니 내 머릿속에 출석부가 생기게 되고 출석부란 원래 이름과 함께 번호를 매기게 되어 있는지라 100번이 넘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름을 모르면 100번이라는 숫자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즉 글쓴이는 자기 집에 피는 모든 꽃의 이름과 순서를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것들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멋대로 피고 지면 이름이 궁금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내가 출석을 부르지 않아도 그것들은 올 것이다. 그대로 나는 그것들이 올해도 하나도 결석하지 않고 전원 출석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것들이 뿌리로 씨로 잠든 땅을 함부로 밟지 못한다. 그것들이 왕성하게 자랄 여름에는 그것들이 목마를까봐 마음 놓고 어디 여행도 못할 것이다. 그것들은 출석할 때마다 내 가슴을 기쁨으로 뛰놀게 했다. 백식구는 대식구다. 나에게 그것들을 부양할 마당이 있다는 걸 생각만 해도 뿌듯한 행복감을 느낀다. 글쓴이의 정서예요. 내가 이렇게 사치를 해도 되는 것일까? 괜히 송구스러울 때도 있다. 그것들은 내가 기다리지 않아도 올 것이다. 그래도 나는 기다린다. 기다리는 기쁨 때문에 기다린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과 26번 문제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26번에서는 A에 담긴 의미를 고르라고 했어요. A가 바로 뭐냐면 이 부분, 출석부입니다. 기억나나요, 여러분? 출석부라는 거, 글쓴이의 집에 핀 꽃들의 순서와 이름을 글쓴이가 모두 기억하는 과정에서 100개가 넘는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출석부라는 개념도 생겨난 건데 적절한 거 고르라고 했거든요. 더 많은 종류의 꽃들을 심고 싶어하는 글쓴이의 소망은 아니에요. 지금 있는 꽃들에 대한 이야기죠. 소박한 꽃보다 화려한 꽃의 가치를 우선시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추웠던 겨울이 지나 꽃이 피는 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글쓴이의 조급함? 아니고요. 자연의 질서에 따라 차례대로 피고 지는 꽃들에 대한 글쓴이의 애정과 기대감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소중하게 가꾼 꽃들을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즐기기를 바란다는 내용은 딱히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22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와 나의 공통점인데, 자, 색채어를 사용해서 대상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대요. 색채어 가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선생님이랑? 다른 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자, 색채어는 색깔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이런 거 있는데요. 검다, 그 다음에 푸르다, 누르다, 그 다음에 사시에 푸르다. 가에서는 색채어 드러나죠. 나에서도 바로 보이는데요. 선생님은 흑갈색, 검은 흑, 이런 부분. 그리고 샛노란 꽃, 이런 거 색채어죠. 정답은 몇 번인가요? 네, 1번입니다. 적절한 표현이겠네요. 그 다음에 2번, 서리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서리적 표현은 가에 나와요. 하지만 그리움을 강조한 것은 아닙니다. 네. 3번의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는 여러분 의성어나 의태어를 언급하는데요. 가에서는 음성상징어가 없고요. 나에서도 사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많이 드러나는 건 아닌데 굳이 찾자면 축 처졌다 할 때 이 축 정도가 음성상징어인데 굳이 찾자면 축이지만 이렇게 많이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가에서 소라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니? 이런 부분 정도가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볼 수는 있겠어요. 그 다음에 5번 대상과의 유대감인지 유대감, 좀 친밀감이란 말이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은데요. 자, 반어적 표현은 가와 나 둘 다 없습니다. 자, 23번 살펴보도록 하죠. 가의 화자와 나의 글쓴이는 모두 관찰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물의 속성을 인식했다고 했어요. 자, 사물의 속성을 인식하는 것은 사물의 모습에서 추상적인 의미를 발견해내는 건데 관찰된 겉모습은 사물의 속성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1번, 가의 제4수에서 화자는 눈서리 속에서도 잎이 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실현에 굴하지 않는 굳건함을 소의 속성으로 인식했죠. 네, 소의 어떤 절개, 소나무. 5수에서 화자는 곱고 사계절 그 푸름을 잃지 않는 모습에서 본 모습을 지켜나가는 꿋꿋함을 대나무의 속성으로 인식했습니다. 가의 6수에서 화자는 달이 높게 떠 있는 것을 보고 말 아니하는 과묵함이라는 속성을 인식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아니죠. 달의 속성은 두 가지였잖아요. 밝은 것과 과묵함.
근데 이 높이 떠 있다는 것이 과묵함이라는 속성을 인식하는데 방해를 준 것은 아니에요.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나에서 글쓴이는 하찮은 잡초처럼 보이는 겉모습으로 인해 눈 속에서 피는 복수초의 강인함이라는 속성을 한동안 인식하지 못했죠. 처음에는 하찮게 봤기 때문에 복수초의 강인함을 몰랐던 거예요. 5번에 나의 글쓴이는 작은 키로는 견디기 어려운 두터운 눈을 녹이고 꽃을 피운 모습에서 역경을 이겨내는 생명력을 복수초의 속성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마지막 문제 25번이에요. 꽃에 대한 심리적 태도를 고려할 때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인데 기억은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쉽게 지냐 이 부분이고 니은은 고 작은 풀꽃의 머리칼 같은 뿌리가 땅속 어둠에서 따뜻한 지열을 길어 올렸기에 그 두터운 눈을 녹이고 더욱 샛노랗게 더 싱싱하게 해를 보고 있었니 이 부분이거든요. 자, 꽃을 보면서 동질감 느낀 거 아니에요. 니은 이질감도 아닙니다. 꽃을 보면서 안도감 아니고요. 불안감도 아니죠. 기억에는 화자의 거리감. 왜냐면 꽃은 피면서 쉽게 져요. 반면에 바위는 변치 않죠. 즉 꽃에는 어떤 부정적 인식이 담겨 있기 때문에 거리감 맞습니다. 그리고 니은에서도 그 눈을 녹이고 올라온 꽃에 대한 친근감, 그러니까 기특해하는 정서가 드러나 있죠. 정답은 3번이에요. 4번에 기억에는 화자의 비애감 아니고요. 애상감 아닌데 비애는 슬퍼하고 서러워하는 감정이고 애상도 슬퍼하거나 가슴 아파하는 감정이에요. 여기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억의 화자의 자괴감 아니에요. 자괴감은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 니은은 만족감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을 녹이고 올라온 꽃에 대해서 기특해하게 여기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